요약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 처음으로 좀 간단히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질의응답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황 봐가지고 시간 되면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이 사실 굉장히 진짜 주식하면서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 이렇게 뭐 내 뭐라고 해야 될까, 내 계좌를 위협했던 적 정말 드물 거예요. 3월달 장 다들 아시다시피, 그죠? 3월달 2020년 한 해를 이제 돌아보자면, 그죠? 윤경욱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이게 돌아보면은 진짜 와, 진짜 한 해를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상반기를 돌아보면 와, 이런 해에서 내가 어떻게 주식을 하고 버텼을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저렇게 코스닥이 419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 670에서 419까지 폭포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어떻게 뭐 신용으로 사가지고 반대매매로 다 나가서 더 이상 주식을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을 것이고, 현금으로 사신 분들이야 진짜 미리 끊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갑자기 급격하게 급속도로, 이건 뭐 속수무책이었죠. 거의 보면 뭐 일부는 이 구간에서 코로나 치료제 재료나 좀 이런 마스크들 그런 것들로 오히려 더 반대로 많이 가는 것도 있었지만, 뭐 그런 것들을 공략하더라도 그거를 완전 올인하지 않는 이상 사실 저 장세에서는 웬만하면은 이제 폭포수 힘들었다고 봐야죠. 일부 종목들이야 당연히 그걸 공략하면서, 예를 들어 뭐 이 당시에 뭐 신풍제약이라든가 마스크주들 KM이라든가 뭐 일부 몇 개는, 아이고 우리 햄루스 150개 감사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따가 할게요. 우리 아프리카 TV만 나중에 따로 할 때. 항상 감사합니다. 네,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저 시기에 뭐 마스크주 KM이나 KM 등 비롯해서, 그다음에 치료제 신풍제약 등 비롯해서 그것들 우리도 뭐 공략한 것도 있어요. 신풍제약도 했고 앱클론 같은 것도 했고, 그렇죠? 관련주들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관련주들을 했어도 기본적으로 증시가 저렇게 되면은 관련주들에 몰빵하지 않는 이상 저기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당시에 호가들을 다 그냥 그 당시의 흐름을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보통 주가가 내려갈 때 어떻던가요? 지금 KNN이 틀어져 있어서 KNN을 보여드리지만 여기에 물량이 어떻던가요? 뭐 내려갈 때 그냥 완전히 폭포수입니다. 완전 호가가 없어요. 야, 이거 내가 예를 들어 내가 2,000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이 구간에서는 급격하게 떨어져서 텅텅 비어 있었을 겁니다. 진짜 가격적으로만 많이 떨어졌고, 특히나 단체로 움직이는 우리들은 더 뭐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됐죠. 그래서 최대한 일부의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있는 돈을 마스크 쪽이나 치료제 쪽이나 조금씩 보충을 해서 버텼던 것뿐이 더 안 됐어요. 단체로 여기 이 구간에서 원래 갖고 있던 거를 시원하게 팔 공간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종목들이, 대다수의 종목들이 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가격적으로만 내려가요. 그냥 이 주가에 이거 지나고 나면은 아이고 씨 여기서 팔고 그냥 여기서 사면 되지, 이거는 누구나 지나고 나면 할 수 있는 거고, 당시의 흐름을 보면은 호가가 없는데 뭘 팝니까? 호가가 없으면 나도 못 팔고 기관도 못 팔아요. 주포도 못 팔아, 외국인도 못 팔아, 아무도 못 팝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던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 수많은 주주들 못 팔아요, 다 같이. 그게 기관이면 기관은 뭐 어디서 호가가 생깁니까 새로? 외국인들도 뭐 새로운 호가창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모두 다 똑같이 증권사는 다르지만 이 호가창을 보고 매매를 합니다. 그죠? 이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신용 같은 레버리지 투자들 죽는 과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에 엄청나게 신용 반대매매 쏟아진 거 다들 뭐 기사로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걸로 한번 봐도 신용 잔고 이것만 봐도 어떤 때였는지 딱
보이실 겁니다. 신용 잔고예요. 신용 잔고가 정말 폭포수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신용 굉장히 많이 늘었죠. 지금 신용 역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보시면 맞나요? 시장이 올라가는 족속 지금 신용 잔고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다들 이걸로 굉장히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신용을 요거를 털어내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10조 원에서 뭐 6, 7조 원까지 쭉 떨어졌는데 이 반대매매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던 그 시기에 겨우 간신히 물갈이 여기서 신용으로 반대매매 죽을 사람 다 죽고 겨우겨우 신용 다 떨궈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신용 잔고가 이렇게나 늘어버렸어. 계속 신용 잔고가 늘었어요. 그러면서 증시도 올라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때 신용이랑은 체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체질적으로 달라요. 체질적으로. 여기에서는 과거에 누적되어 온 신용 잔고율이 계속 됐죠. 그쵸? 과거에. 이 당시의 시기는 어땠나요? 이 당시 시기는 계속 우하향하던 장세였어요. 평균적으로 계속. 2018년 1월 말일쯤에 900포인트대를 찍은 900포인트 위를 찍었던 코스닥이 여기까지 뭐 500포인트대까지 찍었던 계속 우하향하는 장세였습니다. 그러면은 신용이 계속 쌓인 게 어떻게 될까요? 일부 신용은 뭐 신용으로 산 사람들은 일부러 뭐 수익 내고 아니면 손절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거쳐가면서 결국에는 이게 한계에 다다르는 그런 시점이 왔던 겁니다. 여기에 기간도 지났고요. 기간도 많이 지났고 가격적으로도 거의 한계급에 도달한 거였죠. 마침 한번 터트릴 만한 재료가 필요했는데 그 전에 여름에 한번 터졌던 거죠. 2019년 7월 그때 어떤 이유로? 한일 무역 분쟁으로. 그쵸? 다들 기억하시죠? 그걸로도 모자랐던 증시는 정말 제대로 된 악재 재료 속에서 시원하게 다 털어낸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신용 반대매매 당하신 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체질적으로 어떻게 다른데요? 체질적으로 어떻게 다르나요? 신용을 개인들만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신용을 개인들만 쓸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신용은 개인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개인들 많이 사용하지만 그냥 개인이 아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그냥 편하게 그냥 매집하려는 누군가 큰 손이 개입한다는 걸 다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세력이 뭐예요? 힘이 개입된 일반 우리는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막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으면 끌어올릴 수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쵸? 어쨌든 그 주식에서 그 주식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그걸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주포라고 하잖아요. 주포 그런 게 없는 종목도 있고 있는 종목도 있고 기관이 그 주식의 세력인 것도 있고 외국인이 그 주식의 세력인 것도 있어요. 하여튼 누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설명할 수가 없죠. 누군가는 시장가로 매수를 하고 그게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시장가로 매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주가는 움직이는 거니까. 특히 요즘과 같이 변동성이 이렇게 큰 상태에서는 더욱더 그런 역할이 중요해진 거죠. 그들도 신용을 많이 씁니다. 그들도 많이 신용을 써요. 과거에 2015년 코스닥 급등 장세 있었죠. 2017년 18년 코스닥 바이오 급등 장세 다 그런 신용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에도 그런 레버리지 신용들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신용을 썼다고 해서 반대매매 너무 심각한 타격으로 반대매매 위기에 처한 그런 신용 물량들이 얼마나 될까요? 올라가고 있는데 기간도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걸 끌어올린 사람들의 신용이 반대매매 위협을 받을까요? 완전히 체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신용 매물을 우려하실 건 크게 없어요. 당장은 없다는 거예요. 당장은. 물론 중간에 어느 정도 털어내겠죠. 지금같이도 뭐 중간중간 움직이는 것도 이런 터는 과정이에요. 보시면 이런 구간마다 계속 털려요. 요게 지금 이틀 뒤에 나오는 거라서 약간 뒤에 밀려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약간 불량한 신용 물량들은 이렇게 털리는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없애줘야 돼요. 앞으로도 수많은 하락 구간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제가 뭐 신용잔고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길래 신용잔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사실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어차피 신용은 증시가 올라가고 증시가 정돈되면 다시 늘게 돼 있어요.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고 결국에는 그게 다 뭐 증시에 뭐 욕심에 달린 건데 어쨌든 뭐 레버리지도 잘 투자하면은 뭐 이런 장에서는 당연히 큰 수익이 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잘 조절할 줄 모르면 안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이런 구간에서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중간에. 하여튼 뭐 신용 문제는 요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그러면 이 시기에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갔었나요? 제가 끄고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자 전략이 많이 갈렸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수많은 유튜브, 수많은 기사, 뭐 어떤 수많은 커뮤니티들에서 대부분 이 구간을 기다리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뭐 스스로 경험하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이 구간, 이 폭락장을 보고 더블 딥이 올 것으로 생각한 투자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다들 뭐 인정하시나요? 다 인정하세요? 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곧버스에 매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곧버스라는 평소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ETF 상품들 처음 보는 사람들도 그냥 곧버스가 대장인 줄 알고 다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핑크짱님. 여기에 곧버스 한번 사보신 분 다 계실 거예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그 곧버스. 하지만 뭐 분명 계실 겁니다. 인버스라도 계실 겁니다. 이 구간 정말 중요한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지나고 나 보니까 그 구간에서 그냥 뭐라도 그냥 계속 샀으면 됐는구나 였잖아요. 그쵸? 수많은 어떤 유튜브 자료들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곧버스에 매달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뭘 하고 있죠? 곧버스는? 지금도 뭘 하고 있나요? 그때가 여기죠. 이 구간부터 곧버스가 이렇게 빌빌대고 있습니다. 자, 곧버스의 수량은 지금 개인들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요. 오늘도 2,800만 주를 샀습니다. 어제도 100만 주를 샀습니다. 개인들은 엊그제도 940만 주를 샀습니다. 잠깐 이렇게 파는 때가 있지만 단기에 그쳤어요. 하루에 다시 태세를 전환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누적으로 보시면요, 자, 개인들이 대거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밑에서 이걸 산다는 건 무슨 입장인 겁니까? 얘가 지금 살 수 있는 물량을 거의 다 지금 개인들이 다 가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산다는 것은 개인들은 뭘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부산행. 유영희님 부산행. 이걸 뭐야? 자, 갑자기 이렇게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도가 있다고 하면은 자, 부산행으로 향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곧버스 투자자들은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걸 바라고 있는 거죠. 시장 폭락. 하지만 결론은 곧버스의 부산행이라고요. 지금도 계속 제가 여기 때도 그랬어요. 어차피 이거 이탈하고 계속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제가 마감 영상 지금 일주일 정도 쉬고 있잖아요. 이거 특강을 하기 위해서 좀 쉰 것도 있는데 이미 7,000원 정도 하고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4자 보러 간다. 정말 더 가면 3자까지도 보러 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정말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저한테. 어떻게 이게 4자 3자를 보냐. 그러면 코스 증시가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지 아는 거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았습니다. 곧버스 투자자들이죠. 다들 아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결국엔 4자도 봤잖아요. 뭐 지금 잠깐 5자 올라왔는데 얼마 머지않아 저는 4자도 3자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가 개인들이 잔뜩인데 누가 올려주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증시는 반대 포지션을 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겠죠? 그 근거는 이따가 바로 풀어드릴 거예요.